방사장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19년 봄, 오래도록 닫혔던 야생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40년)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40마리의 따오기들. 거침없는 날갯짓이 유려합니다. 우포 따오기들이 난생 처음 겪게 될 야생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과연 잘 먹고 잘 성장하며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40년) 만의 비상. 자연으로 돌아간 우포 따오기의 아름다운 날갯짓이 시작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 창녕 우포늪입니다. 수천 종의 희귀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 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곳이죠. 우포의 새 식구가 된 따오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반가운 울음소리의 주인공, 날개 끝에 주황빛이 선명한 따오기입니다. 방사 후 일주일, 따오기들이 주로 모여드는 곳은 우포 보건센터 앞에 마련된 먹이터입니다. 얕은 물속에 긴 부리를 넣고 분주히 먹이를 찾지만 어쩐지 수확이 없어 보입니다. 먹이터에 따오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생 초보인 따오기는 사나운 백로들에게 번번이 쫓겨나고 마는데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백로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데다 워낙 공격성이 강합니다. 게다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해가며 사냥을 하죠. 따오기의 야생 방사를 돕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곳 먹이터에서 따오기들은 야생의 쓴맛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로들을 피해 다니며 먹이를 사냥하는 따오기들. 오랜 탐색 끝에 잡아든 미꾸라지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아직은 초보라 야생에서의 먹이잡이가 서툰데요. 그런데 얼마 후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꾸라지를 잡아 물고는 물 밖으로 나와 삼키는 녀석들.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도 놓칠 염려는 없겠군요. 서서히 야생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사냥을 마친 따오기들이 쉬고 있습니다. 물에 젖은 날개를 손질하며 부리로 깃털에 윤기를 더하죠.
따오기의 특징은 짧은 다리와 긴 부리입니다. 부리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백로류에 비해 따오기의 부리는 16에서 21cm로 길고 부리 끝이 둥글넓적합니다. 특히 끝이 말랑말랑한데요. 부리 끝에 예민한 감각으로 논에 사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숲에 사는 지렁이나 애벌레를 주로 먹습니다. 부리를 벌려 탐지폭을 최대한 넓히는데요. 이렇게 부리를 넣고 저어서 끝에 걸리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따오기 같은 저어색과의 특징입니다. 얼굴 옆면에 붙은 따오기의 눈은 시각이 상당히 넓습니다. 시력도 좋은 편이라 사냥에 유리하죠. 겉과 속의 눈꺼풀이 이중으로 눈을 보호합니다. 청력 또한 나쁘지 않은데요. 따오기의 귀는 동료들의 소리를 듣고 천적의 접근을 감지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먹이잡이를 마친 따오기가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내려앉은 곳은 근처의 작은 소나무 숲. 가지가 수평으로 뻗어 있는 침엽수는 따오기가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난생 처음 밖으로 나온 따오기들. 그래서 그들에겐 알맞은 먹이터와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생존 과제일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따오기는 방사 장소였던 보건센터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따오기들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쳤지만 아직 우푸늪의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보건센터 주변에 있는 지형에는 아직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좀 멀리까지 이동하는 개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서식지가 어떤 지역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녀석들 같고요. 지금 무리로 있는 개체들보다는 멀리까지 좀 이동한 개체들이 아무래도 적응력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야생 방사 후 한 달. 40마리 중 25마리의 따오기가 우포 보건센터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창녕 우포늪 곳곳으로 흩어진 따오기는 8마리. 창녕을 벗어나 멀리 다른 지역으로 날아간 따오기가 7마리였습니다. 북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따오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확인된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녀석을 만난 곳은 모내기가 끝난 어느 논이었습니다. 마른 논바닥을 뒤적였는지 녀석의 부리가 흑투성인데요. 다행히 건강해 보입니다. 보건센터에서 부착한 발찌가 꽤나 귀찮은 모양. 어느새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난 걸까요? 잠시 주변을 탐색하는 듯 하더니 녀석이 또다시 날아오릅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고령 따오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과연 어디에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낙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간 따오기도 있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과수원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는데 한낮 햇살이 무더운지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따오기입니다.
녀석은 고령 따오기와는 달리 주로 숲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비교적 사냥이 쉬운 지렁이나 크고 작은 곤충,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창녕 우포늪에서 직선으로 약 15km 떨어진 하만 칠북면에서 만난 녀석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한 달 후엔 50km 떨어진 하만 가야읍으로 이동했습니다. 꽤나 도심 가까이로 날아온 하만 따오기. 녀석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따오기. 녀석도 제작진을 알아보는 걸까요? 사람의 접근을 낯설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만 따오기는 이번에 방사된 40마리의 따오기 중에서 대도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녀석입니다. 혹시 바다라도 보고 싶은 걸까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하만 따오기.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날아올 날이 기다려집니다. 창녕군의 우포 따오기 복원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은 일이었지만 그 시작에서 환경운동가 이인식 선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번 따오기 방사가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번식이 내년 봄 정도에는 될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저는 만들어 가는데, 저는 소실률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쌍이 성공하느냐. 중국의 그 난닝성 처음 26마리 나와가지고 한 쌍밖에 성공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둥지를.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4,000마리까지 갔으니까 저는 뭐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못지않는 우포라는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고, 다만 시비는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포 따오기 복원 역사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한중 정상회담 선물로 기증받은 한 쌍의 따오기 양저우 룽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 한 쌍의 부부가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인 것이죠. 이듬해인 2009년 5월 우포에서의 첫 산란과 부화에 성공했고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유식을 먹여가며 300여 마리까지 개체수를 늘려왔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살려내는 일이 그리 쉬울 리는 없겠죠. 인공 부화를 거쳐 자연 부화를 시도하기까지 말 못할 위기들도 많았습니다. 따오기들은 밤이 되면 햇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땅바닥에 있고 먹이도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그는 거의 90% 죽는다. 포기해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애들을 살리려고 그 24시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붙어서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이 지극정성을 들이니까 이제 따오기가 서서히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힘이 들었죠. 2019년 4월 따오기 야생 방사를 한 달쯤 앞둔 날입니다. 따오기 울음소리가 꽤나 요란한데요. 때 아닌 따오기 몰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육사들을 피하다 되레 그물에 걸려버리기도 하는데요. 이곳 따오기들은 모두 태어나서 한 번도 오래 날아보지 못한 녀석들이라 따오기들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존의 발찌를 제거하고요. 한 달 후 자연으로 돌려보낼 40마리의 따오기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위치 추적기를 통해 방사 이후 따오기들의 행로를 추적하고 먹이터나 잠자리,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깃털에는 색색의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따오기들이 국내를 벗어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날아갈 경우를 대비한 거죠. 우포 따오기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마친 따오기들이 방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자연 방사될 따오기들을 위한 훈련장인데요. 앞으로 한 달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야생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따오기의 야생 적응 훈련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방사장은 따오기가 최대한 오래 날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지어졌는데요. 이곳에서의 비행이 훈련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논이나 인공습지 형태로 만들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먹이사냥 훈련도 반복됩니다. 동료 따오기들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사회성 훈련과 사람과 기계에 놀라지 않도록 대인 대물 훈련도 병행됐습니다. 초록의 생명력이 넘치는 7월의 우포입니다. 실록의 계절, 우포의 새 식구가 된 어린 쇠물닭이 인사를 건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분주한데요. 7월의 자연은 새 생명들로 더욱 싱그럽습니다. 그러나 우포 따오기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리로 쪼아가며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마치 둥지를 지으려는 듯 나뭇가지를 옮기는 행동을 보이긴 하지만 번식을 위한 더 이상의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야생의 따오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제작진이 야생의 따오기를 만나기 위해 중국 양현을 처음 찾은 건 지난 1월. 새하얀 나무에 앉아 고스란히 눈을 맞고 있는 따오기들. 선명한 주황빛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도 1월에 눈이 내리는 건 꽤나 드문 일이지만 설안에도 따오기들은 활기차 보입니다. 양현을 중심으로 중국엔 3천여 마리의 야생 따오기가 살고 있습니다. 阳县是第一位的，放学最早的，下来就是陕西省的这个宁山县寨沟，这是第2波，第3波呢就是陕西省的铜川市耀州区，第4一个就是宝鸡市的千湖世纪，陕西省境内就这4处。河南东寨国家级自然保护区，还有就是浙江的德清县林业区。 3월, 제작진은 중국 양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따오기의 고향이라 불리는 양현은 꽤 번화한 도시인데요. 도심을 가르는 하천에서도 따오기 무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따오기는 팬다나, 황금 원숭이와 함께 중국 4대 보물 가운데 하나로 붉은 얼굴과 날갯빛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중국인들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하천이지만 따오기들은 아무런 위협 없이 마음 놓고 먹이를 구합니다. 야생의 따오기들을 따라 그들의 보금자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인근 소나무 숲. 따오기 한 쌍이 둥지를 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보통 따오기들은 작년에 쓰던 둥지를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쓰는데요. 가끔 둥지를 탐내거나 나뭇가지를 훔치려다 쫓겨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중국에선 사랑새라 불릴 만큼 서로를 위하는 행동이 애틋합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2개에서 4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한 달 뒤 둥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금슬 좋은 따오기 부부의 둥지가 분주한데요. 자세히 보니 역시나 새끼들이 보입니다. 2마리군요. 새끼 따오기가 어미의 입속에서 뭔가를 받아먹습니다. 따오기는 어미가 거의 소화된 상태의 먹이를 다시 뱉어내 어린 새끼에게 먹이는데 이러한 육추 기간을 보통 45일 정도 거칩니다. 이 시기엔 암수 번갈아 가며 먹이를 구하러 가거나 새끼를 품죠. 봄비가 제법 굵게 내립니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새끼를 품은 따오기는 둥지를 지키고 버텨야 합니다. 어린 새끼에게 체온 저하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산악기로 유명한 중국 까치가 따오기 둥지를 노립니다. 품속의 새끼를 지키느라 맞서 공격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따오기는 그저 온몸으로 중국 까치의 공격을 막아낼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 새끼를 키우고 지키는 건 따오기 부부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며칠 후 찾아간 따오기 둥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새끼도 어미도 사라졌습니다. 둥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뭔가 위협을 느껴 어디론가 가버린 걸까요? 또 다른 천적에게 당한 것일까요? 따오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포의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은 따오기에게도 참 힘든 시기인데요.
나무에 앉아 떨어지는 빗줄기를 온전히 맞을 수밖에 없는 따오기들. 비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비에 덜 젖도록 하거나 물에 젖은 깃털을 털어낼 뿐. 빗줄기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 따오기들이 먹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이든 배를 채워야 합니다. 야생의 자연이란 때론 이토록 혹독한 건가 봅니다. 하만 따오기도 마찬가지. 야생에서 난생 처음 겪는 긴 장마 속 굶주림과 추위를 하만 따오기는 혼자서 오롯이 겪어내며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초록 무성한 8월의 우포늪. 우포의 상징인 가시연이 올해도 만개했네요. 어느 해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또 어느 해에는 다시 만개한다는 가시연.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는 그저 신비롭습니다. 8월 9일 우포 따오기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위치 추적기의 신호가 갑자기 끊어져 서둘러 찾아 나섰지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야생의 자연에는 언제 어디서나 천적이 있다는 걸 따오기는 몰랐던 걸까요? 추적기의 줄은 끊어져 있었고 다리와 발찌만 남았습니다. 근데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민첩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따오기를 잡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사냥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담비나 삭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민첩하다 보니까 단독으로도 이렇게 따오기를 사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등치를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따오기가 천적이 나타났을 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자기가 이제 최대한 방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배고픈 포유류한테 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또 다른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에 멍이 들어 죽은 채로 발견된 따오기. 천적에 쫓겨 갑자기 날아 도망치다가 기둥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말까지 폐사한 따오기는 모두 5마리. 폐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마리. 사고를 당한 경우가 2마리. 천적에게 당한 따오기가 2마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5개체가 폐사하였고 지금 4마리 정도가 지금 GPS 위치 추적기와 저희가 모니터링은 육안으로 지금 아직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체 정도는 지금 부상을 해서 저희가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누구 직원이 하나 그렇다. 이 죽은 개체보다는 지금 자연에 나가 있는 개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빨리 털어버리고 나머지 개체 더 모니터링하고 열심히 해갖고 자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좀 털어버리고 그래서 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따오기. 그렇다면 백로와 달리 따오기는 왜 멸종했을까? 먼저 따오기의 생태적 특징 탓에 생존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백로와 따오기는 먹이 잡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단번에 먹이를 낚아채는 백로.
반면 저어색과의 따오기는 부리를 휘휘 저어 먹이를 찾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사냥법은 생존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생태적 차이에 의해서 먹이 성공률이 백로류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도 집단 번식이 아닌 단독 번식이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번식률도 약간 좀 백로류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로는 멸종하지 않았고, 따오기는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생태적 특징이 같이 부합되면서 멸종의 기로까지 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따오기가 멸종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단서를 찾기 위해 제작진은 제두루미 떼로 유명한 일본 이즈미시를 찾았습니다. 수만 마리의 제두루미와 흑두루미, 오리떼가 함께 날아올라 이즈미시에선 아침마다 항상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두루미떼가 몰려드는 건 주민들이 먹이를 뿌려주기 때문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제두루미 수를 늘리기 위해 70년 동안 보호 정책을 펼쳐온 것. 물론 먹이 주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였던 제두루미는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새가 되었습니다. 제두루미에게 살아갈 공간을 내어주고 먹이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まずは給油地といって、鶴が越冬している期間、網を張った特別な保護区を作ります。ねぐらの設置、それから給餌、そして死んだ鶴や弱っている鶴をなるべく早く発見して、回収をして、生きているのであれば保護をする。そして今はですね、鳥インフルエンザ対策も入ってきています。 두루미가 사라졌던 것도 또 다시 돌아온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오기의 멸종 원인 역시 사람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마구잡이로 포획했기 때문입니다. 따오기가 멸종될 때 그 과정을 역으로 다시 회복시키면 따오기가 이제 그 복원되고 정착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훼손이 됐던 섭지하고 논, 이걸 따오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사냥이라든지 인간적 위협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번식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되게 정착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양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따오기 둥지가 왜 깨졌는지
새끼와 따오기 부부는 어디로 갔는지 끝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했죠. 새끼 따오기 4마리가 먹이를 달라고 어미를 조릅니다. 그런데 어째 한두 녀석만 어미의 입속을 차지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고 보니 큰 놈과 작은 놈의 덩치 차이도 꽤 큽니다. 큰 놈은 더 먹겠다고 작은 놈을 부리로 쪼아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센 녀석에게만 먹이가 또 주어집니다. 약육강식의 자연은 엄격합니다. 결국 가장 약했던 막내는 눈을 감고 맙니다.在喂小鸟的时候啊，他会选择哪个小鸟这个强壮，先喂哪个。有些弱小的、生病的，或者与天气啊各方面等等的关系影响它，它就会放弃那个弱小的这个鸟不喂，这些弱小的鸟就自然淘汰死掉了。 2주 후 어느새 어미만큼 몸집이 커진 따오기 새끼들입니다. 따오기의 경우 야생에서는 보통 4마리 중 2마리만 살아남습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어미에게 더 많은 먹이를 달라고 보챕니다. 이제 새끼들은 거의 덩어리째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이제 어미에게도 새끼들을 먹이는 일이 버거워 보이는데요. 서서히 어미 품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새끼 따오기 둘만이 둥지를 떠나 나뭇가지 끝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생애 첫 비행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몇 번의 날갯짓 끝에 날아오릅니다. 작은 알을 깨고 나온 지 45일, 또 한 마리의 따오기가 둥지 밖의 세상으로 비상합니다. 우포에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밤이 깊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어나는 생명들. 굶주린 두꺼비 녀석도 지금부터 슬슬 배를 채울 요량입니다. 따오기들은 어떻게 밤을 보낼까요? 눈꺼풀이 꿈뻑, 날갯짓에 머리를 숨긴 채 나뭇가지에 앉아 슬쩍 잠을 청합니다. 깊어가는 우포의 가을. 새벽 물안개가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 듯 신비롭습니다.
평생 쪽배를 끌고 있는 고기잡이 어부도 서둘러 나왔습니다. 욕심 없는 늙은 어부의 그물이 오늘은 가을이 주는 선물로 풍성합니다. 우포 보건센터 앞 먹이터입니다. 보건센터에서는 따오기 야생 방사 이후 매일 아침마다 미꾸라지들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날 때까지만이라도 먹이를 줄 계획. 하지만 따오기들은 보이지 않고 먹이터를 차지한 백로들만 미꾸라지로 포식을 합니다. 따오기들이 있는 곳은 보건센터 뒤쪽 소나무 숲인데요. 이곳에서나마 저들끼리 무리를 이뤄 영역을 지키는 듯 보입니다. 지렁이, 벌레,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말이죠. 이 따오기들은 센터에서 주는 먹이 때문에 올 겨울에도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어느덧 새하얗게 돋아난 깃털로 따오기들은 겨울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먹이를 찾아야 하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저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지금 야생에 있는 따오기들이 과연 먹이를 제대로 좀 섭취하면서 그런 혹독한 시기에 먹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은 굉장히 혹독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따오기들은 겨울에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 우리는 일본의 사도를 찾았습니다. 사도는 일본에서 마지막 따오기가 살았던 곳. 지금은 사도 전역에서 어렵지 않게 따오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방사한 지 10년째인 지금 야생 따오기는 370마리로 늘었습니다. 겨울에도 따오기들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사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입니다. 따오기를 살려내는 친환경 농법으로 사도섬 전체는 2011년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법으로 논안의 따오기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곳,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佐渡の田んぼはトキが餌を取れるということは佐渡の田んぼは非常に命があふれて、非常に輝いているっていうそんな田んぼになってい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います。私がやってるのは冬水田んぼと絵を作る、あとは無農薬、またその上のちょっと肥料も農薬も何も使わない自然栽培っていう取り組みなんかをやってますね。 따오기의 생존을 위해 겨울철에도 논에 물을 채워놓고 다른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따오기가 즐겨 다니는 논둑에도 풀을 베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데 물론 이것은 따오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도시에서는 따오기 쌀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보상과 지원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実は佐渡ってすごく日本では最後までトキが生息していた場所だという思いが皆さんありますので、佐渡で日本でトキの復元をしようと言った時に住民がですね、佐渡の住民がじゃあトキが暮らせるような環境って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か、自分たちに何が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進んで実践した若い農家の方が多かったんですよね。
행복을 주는 새라 불리는 사도의 따오기. 사도 주민들은 따오기들에게 그들이 살 공간과 먹이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곳의 따오기들은 사도 주민들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결국 최종의 목표는 사람과 새, 그리고 또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 복원 및 야생 방사 사업은 어느 지방정부의 개인적 일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하만 따오기의 위치 추적기가 한 풀숲에서 덩그러니 발견되었습니다. 뽑혀진 따오기 깃털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뼈 한 조각. 안타깝게도 하만 따오기가 천적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환경에 비교적 좀 잘 적응을 했고요. 주변에 사람의 어떤 인위적 간섭이나 그리고 차량의 이런 소음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잘 적응한 개체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따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좀 다른 개체들보다는 좀 더 마음이 좀 많이 쓰이네요. 예.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공존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었던 따오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개체 죽은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치열한 야생의 자연 속에서 우포 따오기들은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잘못으로 사라진 따오기. 만약 따오기가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우린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